김정은의 충격적 발언에 북한 최고 엘리트 출신 탈북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북한을 탈출하게 만든 김정은의 충격적인 발언은 무엇일까요? 그는 과연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 강민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과 진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강민혁은 1980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습니다. 민혁 가족은 북한에서도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층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 만수대 지구에 있었습니다. 150평 아파트에서 살았고 개인 운전기사와 가정부도 있었죠. 매일 고기 반찬이 식탁에 올랐고 외국산 과일과 과자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평양제일중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39호실 소속으로 배치받았습니다. 39호실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비밀기관입니다. 저는 해외 무역을 담당했습니다. 주로 중국과의 광물 수출, 노동자 파견 사업을 관리했죠. 제 손을 통해 매년 수억 달러가 오갔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것조차 금기시됐습니다. 민혁은 업무상 중국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선양, 베이징 등 중국의 발전된 도시들을 볼 때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북한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주 조직생활 총화에서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2016년이었습니다. 민혁은 공식 업무로 베이징에 체류하던 중 우연히 호텔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만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거지처럼 산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드라마 속 서울은 평양보다 몇 배는 발전해 보였습니다. 민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몰래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후예 서울 한국 경제. 검색할수록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GDP가 북한의 50배라는 사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2018년에 찾아왔습니다. 민혁은 39호실의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모든 재원을 집중하라. 주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서 한 간부가 주민 생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그를 반동분자로 낙인 찍었고 그 간부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이후 민혁은 그 간부의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호 요덕관리소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요덕관리소는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요덕관리소의 실상은 끔찍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 200g의 옥수수 배급,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3대가 함께 수용되는 연좌제까지. 그들은 무슨 죄였을까요? 단지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민혁은 공포에 떨며 자신도 언제든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고위층은 24시간 감시받았고 특히 저처럼 기밀을 다루는 사람은 더 심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고 제 통화는 모두 도청되었습니다. 민혁은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권 발급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친척 방문이나 의료 목적으로 중국에 가려고 해도 집안 재산을 다 팔아야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중국 측에 초청장이 있어야만 겨우 가능합니다. 북한에서는 여권을 받으려면 집안 재산을 다 팔아야 해요. 그래도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중국 쪽에서 초청장이 와야 하고 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치료를 받으러 간다면 어떤 병인지까지 모두 증명해야 해요. 그마저도 젊은 여성들은 30대까지는 거의 허락이 안 됩니다.
자본주의 불에 물들까봐 라는 이유로요. 6개월간 민혁은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중국 선양에서의 무역 협상을 위한 출장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양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 술을 가득 준비해놓고 보이부 요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만취해 잠든 틈을 타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연락해둔 탈북 브로커를 만났죠. 나중에 한국에서 박태준 외교관을 만났을 때 민혁은 그의 탈북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박태준의 탈북은 더욱 위험하고 극적이었습니다. 박태준 형은 베이징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외교관들은 항상 2명씩 짝지어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대요. 또한 외교관은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해외에 파견되기 때문에 가족이 인질 상태나 다름없었죠. 박태준은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경제회의의 북한 대표단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탈북 기회였습니다. 태준 형은 베를린 회의 일정 중에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대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바로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감시원이 이를 눈치채고 뒤쫓기 시작했죠. 베를린 거리에서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박태준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골목길로 들어가 추격자들을 따돌리는데 도움을 줬대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북한 요원과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태준 형은 간신히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박태준의 탈북 소식은 북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준 형이 탈북한 후 북한은 모든 해외 파견 외교관들을 긴급 소환해서 신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외교관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대요. 외교관들의 가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혁은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해 베이징으로, 쿤밍으로, 그리고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되어 처형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도시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안이 북한 탈북민을 색출하기 위해 검문을 했습니다. 특히 라오스 국경을 넘는 일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5일간 걸었습니다. 뱀과 말라리아 모기가 들끓었고 식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널 때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해서 거의 익사할 뻔했죠. 마침내 태국에 도착한 민혁은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2개월을 보낸 후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공항 직원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조차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수령님이라 불렸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생활은 민혁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지하철 이용법, 신용카드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는 아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거든요. 민혁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양에 살 때 지방의 실상을 몰랐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주민들이 초급목피로 연명하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국경지대 주민들이 중국에 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민혁은 한국에 정착한 지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여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권을 받는 순간 저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대한민국 여권을 갖게 된다는 건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민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북한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어머니는 탈북 과정에서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험난한 탈북 여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평양에 남아 계십니다. 제가 떠난 후 어떤 처벌을 받으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연좌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을 수도 있어요.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민혁은 여권을 받자마자 첫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중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탈북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었고, 이번에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어쩌면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옆에는 박태준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한 달 먼저 탈북에 성공한 북한 외교관이었죠. 민혁 씨,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비행기를 당당하게 타도 잡혀갈 일이 없어요. 이 여권 하나로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혁과 박태준 외교관은 중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머물러야 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로서 입국했습니다. 중국 입국심사대에서 태준 형이 긴장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원래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 중국 공안에 얼굴이 알려져 있을까봐 두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형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죠. 심사관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로 통과시켜 주더군요. 민혁은 중국에서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지만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존중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살 때는 누군가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두려웠어요.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시당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조선족이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죠. 민혁과 박태준은 중국 여행 중에 한국 여권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비자 없이 약 190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여행이란 것 자체가 특권층에게만 허용되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것도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만 갈 수 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비자도 필요 없는 나라가 많고요. 이건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죠. 박태준은 외교관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여권과 비자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 형이 말하길 국가의 경제력과 국제적 신뢰도가 여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요. 한국 여권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이유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이기 때문이래요. 반면 북한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여권 중 하나예요. 박태준은 외교관 시절 북한 여권으로 해외에 나갈 때마다 겪었던 굴욕적인 경험들을 민혁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북한 외교관도 많은 나라에 가려면 까다로운 비자 절차를 거쳐야 했대요. 심지어 중국도 북한 외교관에게는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국 여권 하나로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민혁은 나중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제주도에 갈 때도 여권을 준비해야 할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국내 여행도 통행증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처음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민혁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통행증이 필요해요. 심지어 평양에 들어가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런 자유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첫 삼성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의 기억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샀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중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모두 삼성폰을 쓰는 걸 보고 부러워했거든요. 그 폰으로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국제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세계 어디와도 자유롭게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민혁은 한국에 정착한 후 처음으로 택시를 타본 경험도 잊지 못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택시를 탔을 때 택시 내부가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운전기사님이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대우를 받는 것도 낯설었죠.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그런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현재 민혁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며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절대 독재 체제 아래 기본적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식량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제가 누렸던 특권층의 삶은 북한 주민 99%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도 느낍니다. 저는 그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한국 여권을 갖게 된 후 또 하나의 특별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10,000원짜리 한국 지폐 하나를 들고 중국에 당당히 가고 싶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 돈 10,000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한국 돈 10,000원이 중국에서는 50, 60위안 정도 됩니다. 그 돈이면 중급 식당에서 메인 요리와 음료를 먹을 수 있고 옷 한 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도 한국의 경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혁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때로는 도전적이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적응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어요. 문화 차이도 크고 언어도 조금씩 다르니까요. 북한말과 한국말은 같은 한국어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이 달라요. 처음에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단어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박태준 외교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외교관으로서 해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적응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태준 형은 영어도 잘하고 세계 정세에 대한 지식도 많아서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했어요. 그는 종종 제게 조언을 해주곤 했죠. 미녀가 너무 과거에 매달리지 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그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태준도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 형의 아내와 5살 딸은 베이징에 있었는데 그가 탈북하자 곧바로 평양으로 소환됐다고 해요. 그의 가족은 아마도 유독 관리소에 보내졌을 거라고 합니다. 태준 형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민혁이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탈북민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했어요. 혹시 차별하지 않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이웃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친절함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민혁은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해도 괜찮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작은 비판이라도 큰 죄가 되거든요. 한국의 언론 자유, 선거 시스템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에요. 한국 정착 3년 차에 민혁은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는 그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만나면서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한국인에게는 비자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국가의 힘이구나 싶었죠. 한국 여권의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거니까요. 민혁은 특히 젊은 세대의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길 바랍니다. 저보다 어린 탈북민들은 더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한국 문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언어도 빨리 배우죠. 하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북한인도 아니고 완전한 한국인도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한민족이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요. 이 중국 여행에서 민혁은 한 달 전에 탈북한 박태준 외교관과 동행했습니다. 박태준은 북한의 베이징 주재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외교관이었습니다. 그의 탈북 이야기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박태준 형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감시가 심했어요. 외교관들은 항상 2명씩 짝지어 행동해야 했고 모든 통화와 이메일이 감시 대상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박태준의 탈북 과정은 영화처럼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김정은 체제에 대한 환멸을 느꼈고 특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 형이 말하길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90% 이상이 북한 당국에 착취되고 있었다고 해요. 러시아, 중국, 중동 등지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은 극히 일부였죠.
그는 이 시스템의 일부로서 자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박태준은 독일 출장 중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회의에 참석한 그는 회의가 끝난 후 호텔에서 빠져나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 북한 감시원들에게 발각될 뻔했대요. 베를린 거리에서 추격전이 벌어졌고 다행히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택시기사가 독일인이었는데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준 거예요. 박태준은 한국 정부의 보호 아래 한국으로 왔고 민혁보다 한 달 먼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형은 외교관 경험을 살려 해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해외 노동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민혁은 자신의 대한민국 여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권은 그에게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 여권은 제게 자유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또한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혁의 마지막 말은 희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자유롭습니다. 언젠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경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머니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빛을 찾아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난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 강민혁과 북한 외교관 출신 박태준의 증언은 우리에게 북한의 실상과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이상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 강민혁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